당기면 불법이네요. 그건 나중에 잘라주시고. 그러니까 KBS의 작가 데이터 네트워크 신의 덕기가 뭔지 알아요? 카메라 앞에서 부부싸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 뭔가 우리가 세상을 씹어먹을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다. 방송작가 아내가 묻고 공학 박사 남편이 대답하는 그 메타버스 이야기라는 걸 딱 제안했을 때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20년 이제 코로나 한창 하고 우리가 줌이나 이런 그 비대면 환경에서의 ICT 서비스를 익숙해지면서 가상 환경에서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20년 한 후반기부터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평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러면서 평정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느껴지는데. 유튜브의 대부분의 뭐 경제 얘기를 하는 분도 그렇고 주식 얘기를 하는 분도 그렇고 특히 2022년 그 CES라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가전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또 메타버스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 NFT라는 가상 그 대체 불가 NFT. 자산. 왜 최근에 뭐 무슨 뭐 MBC 드라마의 어떤 장면을 뭐 이렇게 뭐 인증서 붙인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그 뭔가 디지털 자산을 조금 더 가치를 높여주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일단 현물로 해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상 환경이나 전자 환경으로 저장을 하고 관리하지만 그게 가치를 갖는 나만의 독특한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 화두가 이어질지 그냥 길게 갈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은 계속 그런 변화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우리 일상생활하고 같이 엮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인터넷이나 뭐 PC의 워드 프로세스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 뭐 그냥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는 그게 이제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일단 메타버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진짜 솔직히 왜 메타버스일까? 버스는 좀 올드한 개념 아닌가? 메타 택시여야 되지 않나? 메타 트레인, 메타 뭐 에어플레인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버스가 이제 B가 아니라 V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모셨으니 메타버스의 용어는 뭐예요? 무슨 그냥 용어의 개념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나온 거는 90년대 초반에 용어가 나왔어요. 메타버스란 말 자체는 90년대? 네. 그래서 가상과 초월이라는 메타와 그다음에 이제 우주 현실 유니버스가 합쳐진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스노우 크래시라는 늘 스티븐슨의 SF 소설이고요. 1992년? 네, 92년에 그 개념이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3년에 세컨 라이프라는 서비스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서비스라는 건 그냥 뭔가 프로그램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싸이월드 같이 그런 세컨 라이프에서의 사용자가 새로운 삶을 가상 세계에서 사는. 네. 현실은 뭐 비루하든 뭐 럭셔리하든 어떤 상관없이 요게 퍼스트 라이프라면 뭔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 그걸 아예 이제 프로그램처럼 해서 즐길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HMD라든가 내가 어떤 도구를 써서 훨씬 그 현실적으로 느끼게끔 초실감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초실감? 가상이지만 가상이 아니게끔 느끼는 내가 진짜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착용하는 기기들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지만 모니터에 상해서 그러니까 이제 컨셉은 그때와 지금이 다를 게 없지만 지금은 구현하는 수준이 거의 정말 실감나게 구현하는 거라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이 즐기는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됐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가상의 공간에 구현되는 건데 그게 오늘날에 굉장히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깔리면서 이게 지금 평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죠. 네. 현재는 보여주는 모습은 그 메타버스가 게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로블록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 우리 지금 채팅하는 앱이 카카오톡이 아니에요. 아들이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뭔가를 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애랑 방학 동안에 한 달을 같이 지냈는데 얘는 카톡을 안 써요. 넌 왜 카톡을 안 쓰니? 친구들하고 뭘 쓰니? 했더니 카톡은 아빠랑 할 때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페이스북 그 메신저라는 거를 많이 쓰고 게임을 할 때는 또 쓰는 그 친구들과 하는 창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오디오 비디오를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20대 MZ세대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유튜브를 그냥 켜놓고 보면 되는데 걔네들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서 그런 영상을 띄워놓고 나를 대신하는 어떤 다른 가상의 그런 아바타가 그걸 보고 앉아 있어요. 현재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싸이월드 잠깐 얘기했으니까 우리 옛날에 싸이월드 쓸 때 생각해 보면 미니미라는 개념으로 나를 대신한 미니미 있었는데 미니미의 헤어스타일 막 옷 입히고 막 이러면서 했던 그 미니미 그런 것처럼 얘네 지금 이 아이들은 어떤 그 공간 안에서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맞습니다. 수다 떨고 막 하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그게 다가 아닌데 메타버스가 그렇게 떠오른 데는 그 코로나 환경이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로 가지 않고 수업을 원격으로 하고 그런 환경에서 게임도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SKT의 이프렌드라는 서비스에는 가장 작년에 화두가 됐던 거는 입학식에 학생들이 못 오니까 물리적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총장님과 이런 데를 가상 환경에 하고 애들이 로그인을 해서 나 대신 걔가 오는 그런 서비스들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메타버스 대학 캠퍼스. 저기 57개 학과 2,500의 가짜 신입생들이. 대학이 아니라 진짜 대학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순천향 대학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 대신 아바타가 그 옷을 이제 그러니까 그 학교 잠바, 가운도 입고. 학교 잠바를 입고 이제 학교별 단체 점퍼를 이용해서 아바타로 입장해서 입학식을 진행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그들은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한다는 게. 지금 2학년 되는 애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코로나 학번들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동기들에 대한 그런 결속력이 있을까? 이 공감이 될까? 이랬는데 진짜 저희 어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캠퍼스 활동을 하고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면 걔네들은 그것이 당연하고 그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를 저기 이제 처음에는 저기 보이다시피 처음에 학교를 이제 그냥 가상의 환경에다가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정말 학교별로 진짜 그 강의실처럼 만든다든가 대강당처럼 만드는 거를 하고 있어요. 실사 기반의 그래서 실사 기반의 입체 영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짜 공간을 내가 걷는 것처럼 네, 하고. 맞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제일 좀 약간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게 약간 게임 캐릭터 같고 나 같지가 않거든요. 최근에는 점점 이제 그 현실감이 느껴지게 하는 지금 저 보면 구글이 작년에 3차원 가상 세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을 실제 실물처럼 보이게 해주는 입체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네이버 제트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거기에 블랙핑크가 팬 사인회를 했었고요. 팬 사인회 할 때 4,600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도 아닌 블랙핑크라고 알려진 어떤 캐릭터가 와서 이 가상의 공간에서 진짜 나한테 종이가 오는 것도 아닌 그 사인을 받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그 사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상의 환경에서. 그다음에 아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만 하던 툴에 거기에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게임만 하지? 여기서 우리 공연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힙합 가수가 거기서 공연을 했고요. 1,2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고 그 사람이 거기서 5일 동안 했는데 아마 한 4천만 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은 자기가 1년 동안 원래 해외 공연을 많이 하는 가수인데 1년 동안 번 수입의 반을
그 가상 세계에서 벌어들였어요. 어. BTS도 거기서 했어요. BTS가 미국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래서 스테디움 공연을 했고 전성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암표가 난리가 났었어. 근데 BTS가 그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이 아닌 또 다른 공연을 별도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한 거죠. 그거는 아바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실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바타의 움직임을 BTS의 움직임으로 모션 캡처를 하고 다 해서 춤을 똑같이 추는 거예요. 그런데도 좋아해요? 근데 애들은 좋아. 내 아바타가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춤을 나한테 입히면 내가 그 공간에서 춤을 춰요. 똑같이 춤을 춰요. 그건 다른 얘기지. 이제 내가 실제 현실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모습이 내가 더 행복감을 느끼고 하다 보니 현실에서는 사는 시간보다 이제 어느 순간 가상세계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근데 이제 그게 만일에 현실 세계의 경제활동과 이게 같이 매칭이 된다면 현실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서 메타버스가 작년부터 나오는 메타버스가 다르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가상화폐들 거래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안 돼요. 법적으로 현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은 그게 되니까 도시에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가상의 공간을 자기가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아바타가 들어올 때 너는 돈을 내. 그렇게 하면 돈을 내고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쓸 수 있고 지금 왜냐하면 게임을 제작을 하거든요. 아까 그 이제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데 게임을 제작을 하는데 그 게임을 쓸 때 사서 쓰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한테 돈이 가게 돼 있는 구조예요, 지금. 그 이제 2월 말경에 부산에 롯데월드가 개장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롯데월드에 가서 내가 실제 그 놀이기구를 타고 이렇게 어트랙션을 즐기는 건데 이거는 가상의 공간에서 놀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그 놀이공원에서 내 아바타가 들어가는 건데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 돈을 받는 게 나름 매출로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 안에서 노는 게 지금 우리 MZ세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옆에서 계속 하는 걸 보고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제가 서비스를 이제 일부들은 몇 개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흐름을 보니까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겠다. 지금 말한 거는 실제 있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공연장에 돈 내고 들어가서 보고 내 아바타 가서 춤추는 걸로도 지금 매출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해서 뭔가 그걸 수익 사업으로 연결하는 그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국내와 그 국외의 어떤 수준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국내는 그 아까 제페토. 네, 제페토라는 회사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지만 서비스는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2억 명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아이디를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아이디를 쓸 수도 있더라고요. 네이버 제트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해보니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10개도 가질 수도 있고 SNS 같은 경우에는 프렌드라는 제가 아까 학교 입학하고 졸업한다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문화 여가 활동으로 해서 강연회나 이런 부분들을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거기 가서 앉아요. 그다음에 손을 들고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거기를 막 뛰어다녀요. 약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끝나고 앞에 다 나와서 촬영도 해요. 제가 그 기념 촬영을 해요? 다 끝나고. 근데 그건 내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다 나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전부 쭉 내려가서 사진을 내가 찍어요. 이거 조작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움직이. 그러니까 저는 잘 못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엄청 잘하죠. 내가 그러면 이렇게 모션 캡처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마우스 조작하고 이렇게 조이스틱 조작하고. 그렇죠.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도 다 파는 거였어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애들이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왜 봤더니 그게 돈을 주고 사는 거였어요. 춤추려면 뭐 1,000원 더 내야 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깨끗발로 가려면 뭐 그렇죠. 2,000원 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모션과 동작들을 이거 하나 개발하면 떼돈 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내가 지금 방송이 그게 이제 해외 그 아까 플랫폼들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주커버그가 뭔가를 하는 걸 따라가면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페이스북의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어? 그러면 뭔가 메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은 약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진짜 사실은 뭐 평정한다고 말하는 게 그냥 IT 업계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생활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점점 서서히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약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게 세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되게 일상처럼 많이 요즘은 느끼고 있어서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걸
이런 게 가능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걸 보고 저는 오늘 상당히 놀랐거든요. 내 반응이? 예, 반응이. 왜? 몰라요. 내 주변에는 다 그냥 이런 걸. 다 IT에 똑똑한 사람만 있어? 아니, 똑똑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상으로 다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IT 거의 넷맹 수준이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방송국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은 아까 말한 그런 그 아이프렌드라는 저 거.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응. 나는 IT에 관련된 거는 당신이 얘기 안 해주면 난 몰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한 게 한 4, 5년? 그죠. 4, 5년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상용화돼서 우리가 쓸 수 있게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온 거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는데도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갑자기 출장을 못 가니까 원격으로 그러면 있던 거 써보자 했는데 몇 명 이상 들어가면 갑자기 화면이 이제 정지하거나 소리가 안 들리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는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쓸 수 있게 하는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아까 같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얼굴 보고 통화하고 게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실생활이 가상생활로 가려면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트래픽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뭐 5G 휴대폰 하지만 5G 안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4G 쓰고 있거든요. 아직도 LTE로. 그래도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 5G, 4G가 뭐가 차이 나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접속 속도가 늘어나고 이러는 이제 그냥 빠른 기 정도의 차이인 거죠. 뭐 빠르기도 있고 많은 기기가 접속을 할 수도 접속도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5G 앞으로 6G로 갈 때 차이점은 그런 초다 기기가 접속을 해도 문제 없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차선만 넓히는 게 아니라 그런 접속 기기들도 많아져도 문제가 없게 해주고 왜냐하면 접속이 기계했을 때 걔를 인식을 해야지 걔한테도 다 길을 그렇죠. 열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4G, 5G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세대가 그 이제 근데 실제로 필요를 느끼려면 그것만큼 그런 서비스들이 나와야 기기들도 붙고 트래픽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러면 그냥 예전처럼 속도만 높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ICT의 다양한 인프라와 이동통신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저 디스플레이 되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저거보다 해상도가 훨씬 좋아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에서 보듯이 저기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의 2D가 아니라 내 앞에서 띄워주기도 해야 되고 여기 위에서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면 안에 지금 이렇게 떠서 돌려볼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실험실에서는 이미 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서비스를 만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로 더 빨리 갈 수 있고 거기다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 확 늘어났느냐.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이게 이프렌드 같은 서비스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는데 그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공동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놨더니 애들이 여기 와서 놀고 학교도 가고 하더라. 또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느 순간 핵가족화되면서 30평대나 더 작은 것들의 그 가격이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40평대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택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를 만들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해도 되니까 그 시외로 나가고 굉장히 대저택으로 비싸니까, 집값이 비싸니까 대저택으로 나가고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를 바꾸고 지금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 다 이런 것들이 ICT를 해서 뭐 기기가 좋아지고 막 이런 레벨을 넘어서서 코로나가 주는 것들은 우리 생활과 문화 전반에 라이프 스타일, 어떤 생활 맞죠. 철학, 네,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의 지향점. 맞아요.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나 그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전문가로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가상의 환경과 현실 세계가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고 거기서 재화를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강연도 듣기도 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두산베어스 옷을 입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아바타가 나 대신에 가서 이제 그 야구 경기를 볼 거거든요. 그런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도 못 보는데 예. 거기에 이제 나 대신 아바타가 들어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걔가 세러모니를 해요.
앞에는 유튜브에서 보는 화면이 그 가상 환경에서 펼쳐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바타가 가서 보면 좋은 점은 그 안에서 똑같이 지금 같은 경우 서비스를 봐서는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은 거기서 거기에 말을 다 듣고 있거든요, 전체가. 야구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우리가 채팅을 했죠. 야구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그렇죠. 지금 공동에 막 수다 떨면서 네이트 온에 채팅을 했죠. 네. 또는 카카오로 맞아, 지금도 맞아, 하기도 맞아. 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거를 우리가 HMD나 이런 걸 써서 내가 거기에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면 주변에 소음 똑같이 만들어주고 야구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면 그건 정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구분이 없어지고 탄소 중립도 얘기가 되는 게 SK텔레콤에서 그 지금 을지로에 본사 있는데 거기에 강연장에 대강당에 사람들을 모았다면 어쨌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차를 끌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9시에 그 시간에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나 대신 얘가 들어갔어. 당분간은 말을 안 해. 마이크를 꺼놓고 듣기만 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 누워서 들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화면을 TV에다가 연결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듣다가 질문이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TV를 보면서 그냥 2디멘전에서 하지만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몰입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탄소 중립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움직이지를 않고 그냥 현상탕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얘기하는 탄소 중립하고도 나는 이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환경 연결이 그것도 이제 개선이 많이 될 수. 그러니까 진짜 그 생각은 들어요. 지금 야구장 가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함성을 못 질러요. 소리 못 질러. 이게 이제 비만.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아바타가 가서 하는 게 그렇게까지 몰입감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공간에서 내가 저기 BTS 공연을 미국 가서 못 보는데 나 대신 내가 실제로 가는 것처럼 보면서 거기서 막 춤추고 놀 수 있고 경기장에서 막 걔가 막 춤추고 걔가 뭐 응원하고 막 선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면 현재 상태. 현재로. 지금 이제 김 작가님은 자꾸 그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내가 할까라기보다는 그냥 그들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들은 지금 이 환경이 원래 태어나서부터 밀레니얼 세대나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원래 이 환경 자체가 했던 자기네들 원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예전에 우리가 했던 문화들을 그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어. 오히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자꾸 이거를 이렇게 될까 또는 이게 그렇게 가나? 근데 사실은 지금 IT 분야에 30년 넘게 이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현업하고 기술 개발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메타버스 얘기는 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 비타민 과제라는 게 있었어요. 비타민 과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R&D 국가의 R&D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원천 연구. 그거는 롱텀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 놔둬도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는 기업들이 다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정부가 돈을 대야 돼요. 오랫동안. 예. 그런 기술이 그런 연구가 있고 어떤 과제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조금만 더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과제였어요. 근데 비타민 과제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뭐 비타민 A 하면 아그리컬처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비타민처럼 뭔가 기술 개발을 넣어서 그 분야의 어떤 삶을 바꿔주는 거나 시장을 바꿔주거나 또는 기업을 도와주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비타민 C의 그 컬처, 비타민 C를 했는데 그때 과제명이 메타버스 기반의 스마트 전시 안내 시스템 개발. 2013년에요? 13년에. 14년 12월까지. 근데 그런 연구 개발을 했는데 그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전시관에 그러니까 박물관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뭐 투사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뛰어다니면 애들이 뭐 이렇게 물고기 밟으면 물고기들이 옆으로 확 번지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때 2013년도에 그런 것들을 인터랙션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현실에서 영상과 나를 인식해가지고 하는 인터랙션. 그 다음에 전주 한옥 마을에 아까 그거는 아바타였어요. 그 지도가 전체 지도를 똑같이 놓고 나 대신에 아바타가 휴대폰하고 연동을 해서 미리 체험을 해요. 그럼 거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거기 성당도 있고 뭐 옆하는 데도 있고 막 되게 많은 한복 입는 데도 있고 한데 거기를 지도로만 봐가지고는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휴대폰과 그때 연동을 해서
투디멘전이지만 아바타가 이렇게 막 그때 게임하듯이 지금 말하는 사전 답사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는 가상 체험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저희 선배님이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이 얘기야, 이 개념이야. 근데 이게 가상을 초월하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할 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시한 내 환경을 바꿔주자. 그러면 국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에 어떤 그 도움이 될 거야. 비타민 C처럼.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저걸 했다고요? 근데 18개월 동안. 그럼 저 기간 동안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나? 난 그때 메타버스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깥에도 메타버스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때는 우리나라 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스마트라는 스마트란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뭐 이 스마트 얘기는 진짜 많이 했던 거. 그때 당시는 저 때가 그 스마트 미디어 발전 전략이라는 거를 우리가 2014년부터 5년 동안 그때 당시에 이제 과기정통부 미래창조학부하고 그런 발전 전략을 짤 때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니지도 지금같이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만 할 게 아니라 버튼을 지금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 키오스크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그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메타버스 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은 이미 많이 해왔고 그게 대표적인 게 AR, VR, XR.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그 VR은 그러니까 벌추얼 리얼리티. 아까 말한 여태까지 얘기했던 현재 쓰고 가상 환경에서의 내가 거기 현실 세계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AR은 현실 세계인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대가지고 내가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이 카메라를 대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는 안경을 쓰면 지금은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이제 스마트 글래스가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안경들을 쓰고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지금은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술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미디어 본부에 제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체 영상을 진짜 더 입체 영상처럼 만드는 것이 지금은 투 디멘전의 게임을 하고 우리가 화상 회의를 하지만 그거를 진짜 내가 또는 이제 김 작가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 내가 대전에 있지만 이걸 딱 쓰면 갑자기 얘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실감나는 영상을 획득서부터 보여주는 기기까지 저렇게 투 디멘전의 디스플레이에다가 지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보이게끔 하는 이게 현실이 아닌데 이걸 현실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기술이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런 문제들이 있죠. 제가 문제들을 여기다가 그래서 좀 적어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와 또 다른 그다음에 거기에 세계관이 투영이 돼야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팔고 할 때의 새로운 어떤 규제와 지금 법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과의 다른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뭐 사법권이라든가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어떤 입장권을 끊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 그래서 나는 거기서 비싸게 즐겼는데 뭔가 그것의 어떤 권한이 강탈당한다거나 내가 거기를 못 가게 되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불법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게 정립되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처럼 보여주고 현실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가상세계가 진짜 앞으로의 세상에 맞는 거냐. 가장 큰 게 중독 문제이잖아요. 지작적인 몰입으로 인해서 얘가 현실과 가상 못하는. 현실을 팽개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해봤을 때 이게 더 효과적이야 또는 가성비가 좋아하면 그 서비스는 계속 살아남고 갈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일상으로 회복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대면하고 다시 스킨십하고 다시 얼굴 보고 뭔가를 할 시대로 돌아가는 걸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탄소 중립 얘기도 하셨지만 코로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굳이 거기를 해보니까. 내가 기어이 가야 돼라는 생각이 이제 그쵸. 구체적으로 되고 이게 긍정적인 면이 더 부각된다면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장을 가야 되나? 이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 절감이 확실히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면에서의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업무 효율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더 그래야 되는구나. 네, 회사에서는. 더. 원격 가상 회의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체감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 그 여러 가지 그 라이브러리나 기술들을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이 업무 환경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들도 개선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아바타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얘가 보면 나네 그냥. 관광 개념이라는 게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그렇죠. 여행을 가서 뭔가 거기에 현지에서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것도 우리가 50대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애들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지. 거길 왜 가봐? 그러니까. 그걸 왜 거기 그렇게 시간을 공간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왜 날아가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 그랜드 캐년을 우린 가서 보면서 굉장히 느꼈던 감동을 가지고 있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왜 또 새로운 데를 가보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그렇죠. 이가수폭포 한 번씩 내 육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전부터 그런 가상에서의 그게 체험이 내가 훨씬 그렇게 이제 그러네. 익숙하고 본인이- 하면 그러네. 그게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번거롭고. 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이 세대들은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가수폭포.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은퇴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 우리는 꼭 가는 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돈 모아서든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근데 메타버스가 지금 그런 이제 흐름이 바뀔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렵지만 아파트 값이 오르나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주식이 어떻게 되나 코로나 시국에는 어느 업종이 뜰까 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것을 가지고 그 맥락 안에서 어디에 수익이 날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뭐 개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만들어서 언젠간 이렇게 날 채널로 거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튜버가 꾸민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직접 왔지만 그 가상 환경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그거야. 이제 저를 어떻게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아 박사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아바타도 나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네. 만들어 놓고 이때 접속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예 그리고 휴대폰에 여기 누르고 그건 이제 하면 예, 쭈마듯이 하면 되니까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하는 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만 그 휴대폰이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아바타가 저절로 오케이. 가상 공간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거를 섭외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겠죠. 어려우니까 이런 건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메타버스 한 번도 아까 그런 데 접속 안 하시고도 아마 그냥 우리 나름대로 살아오던 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세대들은. 나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네. 다만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소통을 하는 수단에 있어서 카톡이 바뀔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또 배우시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카톡이 되게 불편하신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카톡 자체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카톡을 아예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직도 SMS나 전화를 해야 되는 분들도 우리 연구원들 중에도 있어요. 뭘 전화야? 얼굴 보고 얘기하자. 전화 그런 이럴 분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렇게 환경이 바뀌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방송이나 이런 것도 저는 이제 그 일반인이 느끼는 방송을 TV로만 켜서 보는 방송도 있겠지만 이제 TV를 접속해서 보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제 역사저널 그날을 지금 그 시간에 이제 촬영을 하고 모여서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가상 스튜디오를 아까 말한 이 프렌드 같은 데서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패널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촬영 시간대에 접속을 시켜요. 그걸 이 프렌드에 열어. 그럼 뭐 녹화는 녹화대로 하는데 거기서 하는 거를 전체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공개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들과 최원정 아나운서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손을 들고 방청객이. 그러면 실제로 나가는 방송과 또 다른 어차피 작가들이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 기획안을 만드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매체를 여러 개 이제 쓸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이제 4D관, 3D관, 이게 이제 또 IMAX관, 극장이라는 게 되게 이제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정말 실감나게 그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냄새를 공유하게 한다든지 맛을 실제로 공유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엄청 이제 기술 개발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통합돼서 메타버스 안에서 이게 다 소비되고
구현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눈에 보이는 입체,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이런 데 현재 기술은 그것만 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데 감정, 감각, 감각, 예, 네. 감각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그 넘어야 할 그 네, 허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 왜냐하면 냄새를 뿌리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다른 냄새를 보여줄 때 이미 나와 있는 냄새를 어떻게 없앨 거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들 그런 얘기 하나요? 반복. 아니 하려고 해봤더니 이제 그게 꽤 오래된 그렇겠네요. 얘기예요. 그래요? 없애는 게 더 문제네. 이거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네. 이미 나와 있는 냄새를 어떻게 없애지? 갑자기 그걸 어떻게 바람 불러 날릴까? 환기를 한번 시키고 또 넣어? 그럼 느낌이 되게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야, 이 연구원들 술자리도 재밌겠는데, 약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허들들을 어떻게 넘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이제 국책연구소에는 우리도 하지만 아마 글로벌 기업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세리브로 이 채널 안에서 제가 이제 물리학자하고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아 이거는 약간 공간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의 개념을 새롭게 보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보는 거가 메타버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제가 보고 있는 거 맞나요? 그렇죠. 공간의 개념을 이제 초월하게 하고 넘어서게 해주는 게 메타버스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는 게 떠오르기 전에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그 MBC에서 죽은 딸을 만나게 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그게 현실, 혼합 현실, 현실 세계, 거기는 이제 장갑이나 이렇게 껴서 촉각을 같이 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도 이제 일부 초월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디지털 콘텐츠 만드는 기술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어떤 타임테이블로 내가 그 공간을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추억이라는 게 엮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사상, 문화 이런 게 다 엮이는 게 저는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들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개념과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질 거고 그게 나한테 새로운 체험으로 올 거고 그것이 예전 세대를 살아온 사람과 앞으로 살아갈 세대 애들이 자기의 어떤 생활 안에서 이제 녹아서 만들어질 거다라는 게 저는 메타버스라 정의를 해요. 약간 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 너무 그런데 갑자기 끝내기 전에 약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진짜 좀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안에 결국 이런 거를 내가 체험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들어와서 내 체험을 볼 때 그게 프라이버시 문제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니 시큐리티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이제 DNA라는 그 데이터 네트워크 AI 상당히 그렇게 얘기해요? DNA 그 약자예요? 우리는 DNA 그 BTS 그 DNA 지금 그 한국형 뉴딜에 굉장히 큰 이슈가 DNA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거야. 저 처음 들어봤어요. 와 ICT DNA는 한 굉장히 꽤 오래된 키워드고 이거는 신의 박해가 뭔지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티움 회전도 모르면서 기술이 DNA가 뭐라고요? DNA가 다시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때 바둑 두는 거 알파고 그런 것처럼 그게 얼마나 많은 계산량이겠어요. 경우의 수를 하나 둘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거를 얘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옛날 같으면은 몇 달 동안 해야 바둑 한 수를 두는 거를 몇 초에 걔가 바둑 하나를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근데 학습을 시키려도 봤더니 학습은 예전에 있던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어야 얘가 학습할 거예요. 기보가 데이터예요. 엄청난 기보를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보가 다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DNA가 그래서 데이터, 빠른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그래야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이걸 기반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이 바뀐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개념은 사실 옛날부터 들었었고 맞아요. 또 제가 그래도 그 와중에 그래도 유비쿼터스라든지 뭐 이런 그쵸. 식의 그 제 남편 덕분에 맞아요. 이렇게 귀동냥하면서 들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약간 개별적으로 기술 개발했던 것들이 약간 이제 컨버전스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되면서 약간 코로나라는 시국 앞에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92년에 있었던 개념이 약간 구현되고 거기에 어떤 사상이 같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의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컨셉의 개발, 맞아요. 컨셉이 같이 맞춰지는 거, 거기에 어떤 체험. 도덕적, 아니 맞아요. 모럴, 그러니까 사상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어떤 그런 가치나 그 공감대 형성이 이게 같이 가야지 어차피 뭐 메타버스든 이제 그 너머의 뭐든 이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보니 약간 그냥 여기 이제 연구원 공학박사로서의 남편이 이 연구하는 분야, 그다음에 방송 작가를 제가 계속 끊임없이 협업을 하면 뭔가 큰 걸 할 수도 있겠다는 뭐 이런 더 할 일이 많아지죠. 그렇죠. 세상 자체가 네. 그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네. 된 지도 이제 꽤 됐고, 특히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 오면은 저 기술적으로 볼 때는 뭐 미디어, 경제, 가상융합 경제가 키워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상호작용, 네. 그다음에 뭐 플랫폼, 뭐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는 거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작가들이 점점 더 많이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이 시대에는 저도 저지만 여기 남편도 남편이지만 우리 아들 딸들 이제 20대 초반이 된 20대 중반이 된 딸 10대 이제 후반으로 달려가는 아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하고 걔네들한테는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되나. 얘네들 미래는 그건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들이 체험할 세상인데 우리가 재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호 가만 놔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과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환경에서의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뭐 어떤 부분은 확 줄어들겠지만 또 그거에 또 다른 부분, 상응하는 뭔가가 있을 상응하는 수 거랑 있겠네. 또는 전혀 다른. 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네. 약간 뭐 기술적인 얘기라든지 뭐 기업적인 얘기라든지 실제적인 사례 얘기할 때는 약간 조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저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여지에 화두를 던지니까 좀 재밌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마무리 또는 야,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냥 우리 삶에 있어서의 메타버스라든가 거기에 요소되는 기술들이 그냥 우리가 막 대두되고 있는 거 외에 숨겨진 여러 가지들도 많고 그 빙산의 일각이 앞에 보이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엄청난 새로운 어떤 거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또 그게 밑받침되고 있는 그게 기술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제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엮여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난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마누라랑 이렇게 1시간 넘게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가까이서 떠들어본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최근에는 뭐 한 밥 먹을 때 한 네. 30분에서 1시간.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소회. 뭐 가끔 뭐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약간 인상평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이제 얼핏 지금 40평대 아파트가 다시 비싸진다 그러니까 40평대 아파트 우리 못 사겠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맨날 이제 밥 못 먹을래 반찬 못 꺼내줄까 맨날 이런 식으로 만나는 남편인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는 똑똑하고 생각보다는 뭔가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약간 좀 달리 보이는 요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래서 좀 약간의 존경심이 조금 생긴 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좋은 시간이었네요 오늘. 네. 되게 좋은 시간이죠. 네, 약간 존경심이 요만큼 생겼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든 뭐가 됐든 이런 이제 테마를 가지고 문학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방송 미디어 쪽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근데 이제 여기 IT 어떤 R&D 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 뭔가 우리가 세상을 씹어먹을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다음에도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